자, 계속 합시다. 아까 우리 포화 수증기량 곡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기 중에 물을 가지고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야. 자, 다시 한번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자. 여기 기온 수증기량.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서 지금 오늘부터 지금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슬점이라는 거야. 이슬점. 자, 내가 만약에 요만큼의 지금 수증기가 지금 기온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고 수증기가 여기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요만큼의 내가 수증기가 있어 지금 현재.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이슬이 맺히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자, 첫 번째 방법은 얘가 수증기량을 이것보다 높이면 되겠지. 이 점까지 수증기량을 높이면은 당연히 이슬이 맺히겠지. 포화 수증기량을 넘기 때문에. 그치? 수증기를 증가시킨 거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두 번째 방법은 얘의 수증기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온을 낮춰버리면은 이만큼 왔을 때 얘보다 낮아지면은 뭐가 되겠어? 이슬이 생기겠지. 걔가 이슬점이 되는 거야 결국에는. 그러나 수증기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수증기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온도가 내려와 가지고 이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이 되는 그 기온 이 점 바로 이 점 얘가 무슨 점이 되느냐? 이 수증기량이 갖고 있는 이슬점이야. 그럼 결국에는 이슬점이라는 것은 뭐의 함수냐? 현재의 수증기량에 대한 함수야. 이 수증기량이 요만큼 되어 있으면 이슬점이 여기가 되는 것이고 이만큼 수증기량이 되어 있으면 얘가 이슬점이 되는 거야. 수증기량이 요만큼 있으면 이슬점이 여기까지 떨어지겠지. 그치? 이슬점이라는 것은 그래서 수증기량이 얼마만큼 그 대기 중에 존재하고 있느냐 요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어떤 기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 있잖아. 내가 지금 만들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 자, 이슬점이 요거야. 그리고 이제 응결량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응결량 같은 경우는 너네 교과서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어. 자, 봐봐. 내가 요만큼의 수증기량이 있는데 요 밑으로 조금 내려왔어. 그래서 드디어 이슬점이 등장했어. 근데 온도가 더 낮아져가지고 이슬점보다 더 낮아진 거야. 그러면은 봐봐. 내가 갖고 있는 수증기량은 이만큼인데 이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요만큼이잖아. 그럼 얘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물이 된다고 그랬잖아. 이 물이 된 양은 뭐냐면 이걸 응결량이라고 그래. 야, 어려울 건 없지? 그치? 쭉 보면 되고 문제가 이렇게 쭈루루 나오는데 야, 이거는 있잖아. 이거 갖고 내가 낼 수 있는 문제는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까지 다 얘기해 줄 수는 없다. 이런 거 얘기해 주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구해내는 게 뭐냐면은 봐봐. 상대습도야. 상대습도. 자, 절대습도라는 게 있고 상대습도라는 게 있어. 상대습도. 절대습도는 뭐야? 그냥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수증기량 그게 그냥 절대습도야. 그런데 상대습도는 뭐냐면은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내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을 우리는 상대습도라고 해요. 자, 상대습도 이거 공식 잘 외워야 된다. 네, 현재 기온,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그러면은 자, 아까 다시 한번 그 그래프를 소환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현재 기온이 여기야. 근데 수증기량이 어느 정도 있어? 요만큼이 있어. 그러면은 얘를 100으로 봤을 때 얘가 얼마나 되느냐 요 얘기야. 그러니까 50%였어. 내가 지금 상대습도 우리가 지금 어디지? 기상이나 이런 날씨 예보를 볼 때 습도 얘기할 때는 이 습도는 전부 다 상대습도야. 전부 다 상대습도. 왜냐면 절대습도라는 게 의미가 없어. 왜냐면 기온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습도가 예를 들어서 90%다 라고 하면은 지금 거의 습도가 다 꽉 차 있는 상태야. 습도가 100%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니?
비가 내리는 거야. 비가 내리는 거. 그러니까 습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예를 들어서 10%밖에 안 돼. 내가 앞으로 이만큼의 더 수증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공기를 우리 건조한 공기라고 그러는 거고, 자, 이게 쭉 올라가가지고 100까지 가까이 되면은 거의 이제 풀로 차 있는 상태고, 그러면 뭐 어떤 느낌이 드니? 불쾌지수가 높아지지, 불쾌지수가. 습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막 끄급해져. 이렇게 이 물기 자체, 그러니까 공기 자체의 습기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 정말 습도 높은 그런 날은 진짜. 그런 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점점 더 올라가는 거야. 왜냐하면은, 자, 사막 같은 데 가면 그늘 들어가면 시원하다 그러잖아. 사막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처럼 진짜 막 푹푹 찐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 찐다는 느낌이 뭐냐? 그 사실 물에 찌는 게 뭐야? 물을 끓여가지고 그 뜨거운 수증기로 음식을 데우는 게 찌는 거잖아. 근데 찜통더위, 찐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식 표현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습도가 워낙 높아 여름에. 그러니까 수증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 수증기로 우리를 찌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가지고 찜통더위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아프리카 같은 데는 건조하잖아. 엄청 없어. 습도가 없어. 그러니까 그늘 들어가면 선선한 거야. 살만한 거야. 어떤 뜨거움을 머금고 있는 습기가 나한테 닿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이 뜨거운 건 오로지 복사에너지 햇빛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어쨌든 덥긴 더워, 당연히. 덥긴 덥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상대 습도라는 것은 결국 어떤 기온에서의 전체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상대 습도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고, 얘가 정신 차려. 너 지금 뭐 보고 있니? 교재를 봐야지. 자, 상대 습도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기온이 가장 중요해. 기온이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해. 현재 기온에 따라서 이 기온이면 상대 습도 100이 요만큼이고 이 기온이면 상대 습도가 100이 요만큼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온이 가장 중요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또 얼마만큼의 비중을 갖고 있느냐, 비율을 갖고 있느냐, 이게 바로 상대 습도의 개념이 될 거야. 잘 기억을 합시다. 자, 이제 오늘 사실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좀 내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제 구름이야. 자, 이거는 포화 수증기량을 가지고 지금부터 얘기를 하게 될 거야. 구름이 있잖아. 구름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 얘기거든. 구름의 형성. 자, 구름이 어떻게 생기느냐. 봐봐. 단열 변화라는 게 있어.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야. 단열 팽창, 단열 압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단열 변화라는 것은 공기가 외부로부터 열을 받거나 열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야. 단열. 단절돼 있다는 거지. 열에 대해서는 단절돼 있는 상태야. 외부에다가 내 열을 더 주지도 않고 외부에다가 해서 열을 내가 더 받지도 않는 상태를 우리는 단열 변화라고 그래. 그럼 단열 팽창은 뭐냐면은 공기가 너희가 내가 열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 부피 자체가 커진 게 단열 팽창이야. 자, 단열 팽창은 열 교환 없이 부피가 커지는 거야. 자, 열 교환이 없이, 외부랑 열 교환이 없이 가만히 있는 요만큼 있던 공기 덩어리가 그냥 부피가 확 커졌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니? 기온이 어떻게 될까? 열이라는 것은 분자들이 막 움직이면서 마찰열이 생기는 게 열이잖아. 그런데 그 동일한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부피가 넓어지면은 얘네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잖아. 그럼 기온이 어떻게 될까? 낮아져. 기온이 떨어져. 압축하면 압축할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얘기야. 얼마나 압축시키면 나중에는 뭐가 되겠어? 태양같이 이렇게 핵융합을 시키는 그런 중력이 되겠어. 이거 정신 차려. 자, 단열 팽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온이 낮아져. 열 교환이 없는데도 얘가 열을 바깥에다가 전달해 준 것이 없는데도 그냥 부피가 커졌다는 이유 하나로 기온이 낮아져. 자, 단열 압축은 자, 열 교환 없이 부피가 작아진 거야. 당연히 원래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있는 공간에서 그냥 압축을 시켜버리면 이 안에 공기는 어떻게 되겠어? 기온이 높아지겠지. 기온이 높아져.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부터는 요걸 얘기를 할 거야. 자,
지금 이 구름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단열 팽창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거야. 자, 봅시다. 여기서 여기 그려져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자. 자, 포화 수증기랑 곡선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내가 온도가 요만큼이고 수증기량이 요만큼 있는 지금 내 공기가 있다고 치자. 현재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얘가 단열 팽창을 하기 시작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밑에 있던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고도를 높여가지고 올라가. 자, 고도가 높아가지고 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 기압이 낮아지잖아. 기압이 낮아지니까 얘가 기온이 부피가 팽창하겠지. 부피가 팽창하면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겠지. 그러면은 이만큼의 포화 수증기량이 있던 공기가 기온이 낮아지는 거야. 이게 단열 팽창이기 때문에 이 수증기 양이 변화하지는 않아. 그냥 있는 그대로 기온이 점점 낮아지는 거야. 기온이 점점 낮아져. 물론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또 낮아지기도 하잖아. 그 두 가지가 사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자, 얘가 있는 상태로 점점 기온이 낮아져. 그러면은 자, 어느 순간 딱 요 상태까지 오는 포화 단계까지 오는 상태가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 낮아지면은 수증기량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응결량이 생겨버려. 그치? 지상에 있던 그냥 이렇게 포화 수증기량이 낮은 여유가 있는, 포화까지는 여유가 있는 어떤 공기가 지상으로 올라가면서 기온이 낮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있는 수증기들이 응결되기 시작하는 거야.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해. 그 물방울들이 맺혀 있는 상태가 뭐니? 그게 바로 구름이야. 얘가 구름이라고. 얘가 구름이 되는 거야. 구름의 생성 원인 바로 이거야. 지표에 있던 공기가, 수증기를 머금고 있던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상승 기류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단열 팽창을 이루게 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기온까지 낮아지잖아. 그럼 당연히 이 기온 자체도 낮아질 텐데 실제 고도가 높아지면 그 기온 자체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구름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구름이 생성되는 바로 그 원리야. 자, 여기 밑에 봐. 구름의 생성 과정, 공기 덩어리가 상승, 단열 팽창, 기온 하강. 자, 이슬점이 도달해. 딱 여기까지 이슬점이 도달해. 이슬점 도달하고 그것을 넘어가면은 그 나머지 응결량이 어떻게 되느냐? 구름의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구름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여기 있는 거 뭐 글씨를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 그냥 그게 다야. 그 얘기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구름이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엘니뇨 라니냐 할 때 봐봐. 이쪽에서 계속 하강 기류가 생기고 여기는 상승 기류가 생긴다 그랬잖아. 상승 기류가 생기면 거기에 구름이 생겨.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는 거야. 그게 상승 기류의 힘이야. 그래서 실제로 상승 기류가 생기는 곳에는 항상 비가 많이 와. 하강 기류가 생기는 곳에는 거기가 사막이 돼. 야, 적도가 사막이냐? 아니잖아. 우리가 흔히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위도 30도가 좀 넘어가는 중동 정도가 더 사막이야. 사막이 돼. 왜냐면 거기가 하강 기류가 생기는 곳이라서 그래. 하강 기류가. 그래서 비가 안 와. 자, 요거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구름은 이런 식으로 생긴다. 단열 팽창이라는 것에 생기고. 자, 봅시다. 84페이지. 그래서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생성이 되느냐. 자, 지표면이 강하게 가열됐어. 그러면은 거기가 온도가 높아지잖아. 강하게 생기면은.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 온도가 아까 따뜻한 공기들은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잖아. 그치? 지표가 강하게 가열될 때 이렇게 구름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공기가 한 군데로 모여들 때, 예를 들어서 바람을 봐봐. 바람이란 건 결국 공기의 흐름이야. 바람이 이렇게 불고 여기도 이렇게 불어.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불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 올라가야지. 그치? 이런 걸 바로 상승기류라고 그래. 이렇게 모이는 상승기류. 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얘가 저기압이야. 저기압. 저기압인 상태에 있는 곳으로 공기가 모여. 그러면은 어떻게 돼? 공기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여기에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려. 그래서 기분 나쁜 사람들 뭐라 그래? 저 사람 저기압이다 그러잖아. 이래서 그래. 저기압인 곳에서 구름이 생겨. 저기압이야. 그리고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갈 때,
그리고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날 때 이게 구름이 생긴다. 왜냐하면은 따뜻한 공기에서 갑자기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어떻게 돼? 저렇게 이슬점이 금방 이슬점까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이 생기는 거야. 자, 저군형 구름과 층운형 구름이라는 거 있는데, 요 저군형과 층운형 같은 경우에는 그 뭐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할 때 다시 얘기를 할 테니까 이것은 넘어가도록 할게. 자, 강수. 그러면은 구름에서 비가 왜 내리느냐? 구름은 뭐라고 그랬어? 저 이슬들이 모인 거잖아. 미세한 이슬들이 모인 게 구름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 이슬들이 막 뭉쳐가지고 커지면은 떨어지겠지? 그게 비야. 이상하게 생각하면 없어. 구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물들이, 수증기들이 뭉쳐가지고, 그게 이제 더 이상 그 공기 기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떠다니지 못할 정도로 무거워졌을 때 땅으로 떨어지는 거. 그게 물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거. 그게 비야. 그게 비라고.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자, 강수. 구름에서 비나 눈 등으로 지표로 떨어지는 것을 강수라고 한다. 그냥 끝이야, 요거야. 그냥 이게 말해주는 거지. 여기서 병합설이라는 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바로 병합설이야. 그리고 빙정설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면은 이 빙정설은 좀 이런 느낌이야. 병합설은 그냥 여기 있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떨어지는 게 병합설이야. 병합돼가지고 된다고. 빙정설은 뭐냐면은 그냥 그 안에 먼지 같은 게 하나 더 있으면은 수증기들이 막 있어. 근데 수증기 안에 먼지 같은 게 하나가 내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 먼지를 중심으로 모일 수가 있겠지. 뭉칠 수가 있겠지. 아니니? 그러니까 수증기만 그대로 있는 것보다 너네 막 수증기가 있어. 거기서 너희들이 이렇게 손으로 하면 손에 수증기가 묻잖아. 가습기 같은 거 생각하면 좋아. 가습기는 수증기로 막 나오고 있는 건데 거기 손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여기 물이 묻잖아. 뭉치잖아. 그 뭉치는 어떤 조건을 하나 딱 주는 거야. 먼지 같은 것들이 딱 있는 거야, 거기에. 그러면 그 먼지에다가 수증기들이 달라붙기가 좀 더 좋겠지. 그치? 그래가지고 물이 돼가지고 떨어진다는 게 빙정설이야. 그 빙정이 뭐냐면은, 얼음 알갱이. 그 먼지 같은 게 아니라 그 높은 데 있으니까 좀 이런, 이 구름이 된, 뭐라고 하니? 입자들이, 물 분자들이 얼음이 되기도 하거든? 그 얼음이 아주 미세한 얼음이 물들을 모아가지고 떨어지게끔 되는 거. 그렇게 돼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빙정설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도는 그냥 이렇구나라고 정도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냥 모여서 떨어진다. 아니면 빙정이란 것들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걸로 떨어진다. 둘 중에 하나다. 그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강수입니다. 강수. 자, 87페이지 한번 보자. 자, 오늘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내가 얘기했지만 포화 수증기량의 곡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야.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을 대충이라도 너희들이 알아먹었으면은 요 집중 분석에 나와 있는 87페이지를 쭉 한번 읽어보면서 이건 이래서 이랬구나, 저건 저래서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그리고 출제도 굉장히 자주 되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자, 쭈르륵 구름이 생성된 루피아 빙정의 성장 원리 신화 이거는 조금 내가 보기에는 과하더라. 내가 지금 읽어봤는데 굳이 너희들이 여기까지는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리고 89페이지에 있는 거 여기는 내가 무조건 뭐라고? 다 외워야 돼. 싹 다 외워야 돼. 싹 다 외우고 그냥 다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까지 하고 있으면은 더 좋아. 자, 그래서 문제는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내가 여기서 요거 하나만 좀 보러 가자. 자, 93페이지 봐봐. 내가 요거는 너희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좀 한번 얘기를 해주려고. 봐봐. 포화 수증기량은 큰 원으로 그려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자, 포화 수증기량은 뭐의 함수라고 그랬니? 기온의 함수라고 했어. 기온. 그러면 봐봐. 지금 포화 수증기량이 가가 크고 나가 작지. 그러면은 어떤 게 기온이 높은 거야? 가가 높은 거야. 그럼 봐봐. 기억, 가가 높다. 그럼 기억은 맞는 게 되겠지. 두 번째 보자. 이슬점, 가가 높을까, 나가 높을까? 이슬점은 뭐야? 실제 수증기가, 이제 드디어 응결이 되기 시작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그래. 그러면 봐봐. 가하고 나한테 온도를 낮췄을 때 어디가 먼저 이슬이 생기겠니? 나가 먼저 생기겠지. 그지? 가 같은 경우는 아직도 포화 수증기 될 수 있는 게 훨씬 많잖아. 자, 디귿
상대 습도는 어떻게 높겠니? 전체 크기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잖아. 상대 습도는 뭐가 높은 거야? 나가 훨씬 높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게 기억만 맞는 거야. 알겠니? 자, 봐봐. 자, 실력 강화 문제 1번, 2번, 3번. 이거 다 포화 수증기량 문제야. 실제로 여기에서 어려운, 이 단원에서 이 어려운 문제는 전부 다 이 포화 수증기량 갖고 문제가 나와. 이 포화 수증기량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다, 상대 습도가 뭘 의미하는 거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4번이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고. 근데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 결국에는 포화 수증기량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아니니?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화 수증기량이야, 정말로. 잘 기억해. 이 곡선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된다는 거야. 자, 다음 문장. 제일 번호. 자, 봅시다. 자, 오늘 여기 지금 기압과 변화를 지금 기단 전선까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냥 사실 참 고민스럽긴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좀 말해줄게. 이 교재가 있잖아. 이 하이탑 교재가 실제로 과학고라든가 우리가 흔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좀 공부 열심히 한다는 자율형 사립고라는 그런 자사고에서도 과학 교재로는 거의 다 하이탑을 써. 그만큼 이게 조금 오바스럽고 어려운 문제지만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너희들이 다 이해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중학교 교과서를 이해를 못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난다면, 하고 문제를 풀이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내가 장담하는데 너희들 과학은 아무 문제가 없어.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근데 여기 지금 내가 문제 풀어주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지도 않아. 실제로 제대로 이해만 하고 나면은. 근데 애들을 이것을 하나하나 봐봐. 아까 내가 말했던 포화 수증기량 곡선 한번 봐봐. 저기 80 몇 페이지였니? 87페이지. 자, 1번, 2번, 3번, 4번 요 얘기 하는데 요거를 공식처럼 다 외우고 푸니까 힘든 거야. 내가 과학 공부할 때, 내가 지금 너희들 중학교 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애들 이제 가르쳐 주고 다른 학원 수업도 내가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면은 이걸 다 외우게 해요. 이걸 다 외우고 있으니까 힘든 거야, 당연히. 이거 외워. 딱 정확히 어떤 의미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때그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지는데. 그래서 과학은 있잖아, 암기 과목이 아니다.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근데 그 현상 중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현상들이 있어서 그 불필요한 부분들은 그냥 암기를 해라,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지, 너희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수준에서는 내가 전부 다 얘기해주고 있어, 지금. 근데 내가 지금 얘기했을 때 그게 뭐 어렵거나 그런 말이 있는 건 아니잖아. 어렵니? 어렵니? 수연아, 어렵니?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는 그냥 이해 가잖아. 그치? 그냥 그렇잖아. 그러려니 할 수 있잖아.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거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애들이 과학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이걸 다 외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최대한 이게 어떤 현상이고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그래프 같은 거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야. 특히나 과학 고난이도 문제들은 정말로 딱 요거 하나야. 너가 저거 알고 있어? 그렇게 되는 원인을 알고 있어? 그걸 물어봐, 항상. 그 원인을 너희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자, 봅시다. 기압과 바람. 몇 페이지? 96페이지. 기압과 바람. 자, 기압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권을 이루고 있는 공기들이 있잖아. 공기들이 가지고 있는 압력을 기압이라고 그래. 압력을 이루고 있어. 근데 봐봐, 우리 지표면이 이렇게 있다. 자, 그럼 대륙권까지 공기의 90%가 있다고 그랬잖아. 자, 공기의 90%가 대륙권 안에 있어.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 사람이 한 명 서 있다고 쳐보자. 그럼 이 사람 위에 공기가 이만큼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공기들이 이 사람을 누르고 있을 거 아니야. 중력에 의해서. 중력이 이제 나 사람을 당기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물 분자들도 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다시 공기 분자들도 다 질량을 갖고 있는 애들이고, 걔네들도 똑같이 얘를 누르고 있다고. 그치? 땅을 향해 가고 있다고. 그게 기압이야. 내가 누리고 있는 힘이 바로 기압이야. 그러면 봐봐,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겠지. 내가 여기 있으면은
자, 내가 예전에는 이만큼의 공기가 나를 누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만큼의 공기가 나를 누르고 있으니까 기압이 낮아지는 거야. 그게 바로 산에 올라갔을 때 기압이 낮아지는 원리야. 근데 지표면에서 물이 끓을 때는 물이 끓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100도가 돼야 되지. 그런데 산 가면은 기압이 낮기 때문에 물 끓는 점이 낮아져. 그래서 100도가 전에 물이 끓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밥하려면은 뭐 돌멩이 올려놔가지고 압력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 산에 올라가면은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 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 나중에 삼중점이라고 해가지고 고체, 액체, 기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거 배우면 아 기압도 문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건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자 봅시다. 기압은 이렇다. 그렇지. 여기서 기압은 어떤 방향, 무슨 방향으로 존재한다?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한다. 이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봐봐. 위에서 아래로 누르고 있는 힘이 기압이야. 여기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힘이 기압은 아니라고 사실은. 하지만 우리는 공기 중에 살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이 공기 분자 중에 살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모든 방향에서 내가 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해. 정확한 표현은 아니야.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아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전혀 문제는 없다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 그래서 교재에 나온 대로요. 내가 얘기해 준 대로 외우지 말고 여기서는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한다. 자, 공기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을 기압 또는 대기압이라고 한다. 대기압. 우리가 본 적 얘기하는 게 대기압이지. 자, 기압의 측정은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합시다. 토리첼리의 실험이고 76cm Hg 이게 기압이야. 자, 뭐냐면은 이건 이제 사실 옛날에는 펌프로 이제 물을 뿌렸던 건데 옛날에 지하 10m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펌프로 이렇게 뽑아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여기다 주사기를 꽂고 쭉 당기면 10m짜리 주사기를 만들었다고 쳐. 주사기를 딱 꽂고 여기다 쭉 올리면은 거기 있는 물이 쭉 빨리 올라가야겠지. 그치?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게 12m가 되면 물이 안 올라온대. 그럼 거기가 어떻게 되냐? 진공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주사기가 이렇게 있어. 우리가 이렇게 물을 쭉 빨아들이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10m가 넘어 12m가 된 얘기 생각 정확하게 내 기억이 안 나. 12m가 되면은 여기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얘만 올라가. 그럼 여기가 무슨 상태가 돼? 진공 상태가 돼. 이렇게 되더라 이거야. 더 이상 안 올라오는 그 높이가 있더라 이거야. 그리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좀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갈릴레이가 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근데 이것이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 토리첼리가 이것을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은 물보다는 조금 무거운 액체 상태의 금속의 수은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 이렇게 비커에다가 수은을 잔뜩 넣었어. 이렇게 바켓에다가 수은을 잔뜩 넣고 여기다 이제 수은을 넣었지. 그런 다음에 이렇게 1m 정도 되는 통을 넣었어. 여기 통에는 수은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점점 이렇게 올려본 거야. 얘를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려본 거야. 올려봤더니 있잖아. 얘가 86cm니? 76cm가 앞에 나나. 76cm까지는 올라가는데 그 이상으로는 절대 안 올라가는 그 높이가 생긴다는 거야. 여기가 이제 진공인 거지, 진공. 그치? 요거 봐봐. 수은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그 힘이 생기더라 이거야, 그게. 거기는 지금 누르는 힘이 어디 정도까지냐면 봐봐. 기압은 전체적으로 다 누르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얘네들을 누르고 있다고, 얘네들을. 그치? 얘네들은 진공이기 때문에 기압에 영향을 받을 수 없겠지. 그치? 그럼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눌러주는 힘이잖아, 결국에는. 얘네들이 눌러줘야지 이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수은이. 근데 얘가 76cm까지는 상관없어. 그냥 얘가 눌러주는 힘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76cm가 더 높게 올라가면은 얘네들이 아무리 누르는 힘이라도 이만큼을 올릴 수가 없는 힘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네들을 누르고 있어, 대기압이. 누르고 있는데 얘네들 76cm 이상은 올릴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럼 대기압의 힘의 한계는 수은을 76cm까지밖에 못 올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이게 바로 토리첼리의 실험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냐? 선생님 근데요 통이 더 넓으면은
그 누르는 상관없어. 똑같다라는 거야. 이게 진공이 있잖아. 이 비커라고 해야 되나? 이 원통이 이만큼 굵어도 상관없어. 똑같아. 그래서 자,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한다. 이 얘기를 해준 거야. 이 통이 커지도 할 수 있잖아.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받는 압력이 커지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위 면적당의 그게 중요해. 내가 단위 면적당 얼마나 압력이 가해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자, 알겠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지금 대기압 1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수은주라고 해요. 수은주라고 그래. 수은 기둥을 76cm까지 밀어 올릴 수 있는 압력을 우리는 1기압이라고 하고, 자, 1기압은 수은을 원소기호로 뭐라고 하니? HG. 그래서 76cm만큼 올릴 수 있다. HG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물기둥 약 10m가 누르는 압력, 아까 10m라고 그랬지? 12m인가 정확히 내가 그때 난 12m가 넘어갔는데 물이 안 올라와가지고 그걸 갖고 연구를 했었던 기억이 했었다라는 기록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보통 우리가 기압할 단위할 때 무슨 기압을 많이 쓰니? 너희들 태풍할 때 꼭 한 번씩 들어봤을 거야. 중심 기압이 몇몇 헥토파스칼이라고 한다고. 그지? 파스칼이 원래 기압의 단위야. 그래서 여기서 1013 헥토파스칼. 요게 바로 여기 써져 있어. 97페이지 위에 써져 있어. 97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1기압은 76cm Hg고 물기둥이 약 10m가 누르는 압력 그리고 1013 헥토파스칼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1기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수은주가 76cm 올라간다. 그리고 76cm 이상은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다. 그쪽은 진공이 된다.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요거 단위 압력,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으면 돼. 그리고 지금부터 좀 중요한 부분은 요거야. 기압은 내가 높이 올라갈수록 낮아져. 내가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지고 기압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지금 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야. 기압의 변화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 기압의 변화까지 할까? 이게 별거 없으니까 그냥 해보자. 봐봐. 높이가 올라가면 기압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아까 봤지만 높이 올라가면 기압은 낮아져. 자, 너네 혹시 스킨스쿠버 해가지고 해본 적 있니? 물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본 적 있는 사람. 자, 이게 목욕탕에서도 있잖아. 그냥 물 위에서 이렇게 수영할 때랑 잠수를 했을 때 내가 느껴진 압력이 완전히 달라. 물 안에 들어가면 내 몸보다 위에 있는 물들이 나를 수압을 가하고 있는 거잖아.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수압이 엄청 느껴져. 몸이 그냥 꽉 조여진다고. 그런 것과 똑같아. 기압은 뭐냐면은 기체가 나한테 주는 압력이기 때문에 내가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내 밑에 있는 기체가 많아지잖아. 내 위에 있는 기체가 적잖아. 그래가지고 기압이 낮아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기압의 변화. 높이에 따른 기압의 변화야. 자, 대륙광에 몰려있으므로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가면 당연히 기압이 낮아진다는 거야. 기압이 낮아진다. 그러면 기압이 낮아지면은 자, 수은주 같은 경우도 고지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76cm보다 낮아지겠지. 왜냐하면 대기압이 누르는 힘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치? 그런 거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장소와 시간에 따라 변화. 공기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기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봐봐. 아까처럼 상승기류가 생기는 곳이라면은 기압이 아무래도 낮겠지. 그러니까 저기압인 거야. 공기가 상승기류를 타고 있으면은 내가 누르는 힘인데 기류가 올라가는 기류가 생겨 있어. 그러면은 누르는 힘과 올라가는 힘이 상쇄가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기압이 낮은 거야. 그래서 저기압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위에서 내려오는 하강 기류가 있다라고 치면은 안 그래도 기압 때문에 기체들이 누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강 기류까지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기압이 더 높아지겠지. 그래서 밑에가 무슨 압? 고기압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게 이제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는 거야. 자, 지금 다음 시간에 이제 바람부터 할 텐데 바람도 결국에는 기압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거다. 일단 그거 생각을 해주고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할 거고
자, 95페이지까지 있는 문제 꼭 풀어와라. 근데 그 실험도 풀을 거예요. 실험도 어지간하면 풀어. 다 한 번씩 봐. 거기서 뭔가 좀 이해가 안 가면은 그때 나 사실은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은 일단 쭉 다 나갈 거야. 끝까지 최대한 해가지고 싹 다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라든가 잘 몰랐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할게. 일단 내가 수업을 끝내는 게 좀 우선일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알겠지? 지금 이 좀 지구과학 쪽의 이쪽 부분은 암기할 것보다 좀 이해할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시간이 좀 걸려. 나중에 생명과학 쪽 이쪽은 그냥 사실 진짜 거의 다 암기야. 100% 암기야. 그런 것들은 내가 너희들한테 뭐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 줄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 사실은. 나중에 이제 유전 쪽 가면 이제 좀 계산하기 복잡한 것들이 있긴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그냥 암기할 게 워낙 많으니까 별로 이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아마. 지금 이런 부분들은 너희들이 좀 이해를 하면서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내가 좀 설명도 많고 할 말도 되게 많은 건데 너무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 할 거는 없고 지금 사실 영어보다 과학보다는 수학에 더 집중을 해야 될 시기니까 더 수학 공부 더 많이 하고 알겠지? 여기 있는 문제들 정도만 풀어. 이거요. 왜 수은이 한 거예요? 응? 왜 수은이라고? 수은이 무겁잖아.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만 해도 가벼운 물질이야. 그러니까 10m까지 올려야 되는데 10m까지 하는 게 말이 10m지 그걸 어떻게 올리고 있냐. 힘들거든. 근데 수은은 무겁잖아요. 수은은 금속이야, 금속인데 액체 상태의 금속인 거야. 그럼 금속은 어때? 대부분 무겁잖아.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조금 짧게 해도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지. 액체 상태의 어떤 물질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게 수은이야. 그래가지고 수은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지. 아시겠습니까? 자, 공부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오고 다음 시간에 보자.